그 당시에 시세 한 23억 정도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였거든요. 14억 정도로 매매했던 적이 있어요. 뭐 가세관청 세무사에서 연락 오고 이러기 전에 애당초에 커뮤니티부터 난리가 나요. 다른 기법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인 거고,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늦어버려서 굉장히 한탄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고객님들은 세무사님,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속증여 부담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체감이 되는 정도인가요? 사실 상담하고 업무 진행하다 보면 엄청나게 체감될 정도죠. 바로 여기 옆 동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제가 실거래가를 대략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33평형 아파트가 한국부동산원은 시세로 기준으로 해서 21억에서 한 23억 5천까지 하고 있대요. 그럼 제가 PD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10년 전? 2014년도, 15년도 정도에는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10억, 11억 정도 하지 않나요? 사실 절반 정도 해도 10년 내에 2배가 올랐다는 건 엄청 많이 올랐을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7, 8억이었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33평만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전에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 부동산 7, 8억 정도 하나 있고, 어머님이 만약에 생존해 계셨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안 나왔었을 거예요. 사실 이 납세자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상속세가 얼마큼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이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 4억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상황만 봐도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세월 속에서 부담해야 되는 담세 부담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파크리오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현상이거든요. 상속으로 말씀드려서 이 정도 차이지만 이걸 만약에 증여로 하게 된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납세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기는 해요. 사실 그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2010년도 중후반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은 거의 10년 넘게 이어진 되게 저금리 시대가 있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2020년도부터 시작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점부터는 온 세계가 유동성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그 뿌려준 금액들이 납세자들이나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간 게 아니라 대부분 전부 다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법이라는 법률이라는 게 실제 경제의 실물, 그리고 경제 현황은 앞서서 최첨단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따라가고 있는 현상에 꼬리를 잡아서 겨우 따라가면 다행인 거고, 그나마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 조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증여하면은 자녀공제 5천만 원 적용해 주잖아요. 그 5천만 원 마지막 개정이 언제냐면 2014년도예요. 원래 그전에 3천만 원이었거든요. 겨우 2천만 원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저도 그 올라간 5천만 원이 여태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있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이든 뭐든 경제 상황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꼼짝없이 내야 되는 건가요? 뭐 안 내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증여를 안 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 120세대라서 죽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부동산 또 가치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여를 어차피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내 아래 세대에다 넘기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상속이랑 증여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최소한의 경제적 상황도 따라오지 못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낸다면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100배 넘게끔 세금을 부담하게끔 되는 거랑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세무사 시장에서도 2010년 후반때부터 다른 기법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인 거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개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 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누가 상속증여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상속증여를 안 하고 싶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세무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안 하게끔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 매매나 또는 가족 간 교환이나 아니면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현물 출자를 해서 승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세법이란 틀 안에는 증여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도 있고 법인세법도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들을 혼합시켜서 점점 이 목차를 증여세만 수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른 타 세법들, 타 조세법들을 융합시키기 시작하는 컨설팅 기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제 환경의 좀 요체의 좀 흐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빨리 따라가고 있고 개정이 좀 잘 되고 있는 법률 중 하나라서 조금 더 이것만 잘 활용하게 되면 납세자 담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가 시세 한 20억짜리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근데 옛날에 이게 5, 6억 할 때는 자녀한테 증여해봤자 내는 세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선에서만 냈으면 끝났을 거예요. 물론 그 세금이 적다는 세금은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세금인 건 맞지만 지금 20억짜리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한 4억에서 5억 선으로 수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이나 10억 주고 구입해오는 거예요. 자녀분께서. 이거를 가족 간 저가 매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런 기법도 있어요. 아버지가 2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고 자녀분이 한 5억짜리 자그마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교환을 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15억 나잖아요? 15억 지급 안 하고요. 그럼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옛날에 관련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으니까 일반 증여받았을 때에는 세금이 4억, 5억 나오던 부분들이 저가 매매 또는 교환을 치게 되면 1억 미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꼭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님이 아니더라도 세법 내용이나 아니면 경제 환경 자체가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특화된 분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평적인 주제들을 넘나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감각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히 특수 영역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세무사님들을 찾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의 절세 기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위험하진 않나요?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별로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 있는 포인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차 하나 세무사가 관련 세법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에는 조사가 나오게 돼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세관청의 바보가 아니라서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다 인정해주진 않아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과세 추징하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22년도에 10월 달에 여기 가족 간 매매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시세 한 22억, 23억 정도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얼마에 매매했는 줄 아세요? 14억 정도로 매매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세관청 세무사 연락 오고 이러기 전에 당초에 이 커뮤니티부터 난리가 나요. 아파트 커뮤니티 요즘엔 되게 막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 단지 입주민들이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값 떨어졌는지 뭔지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사례가 네이버 뉴스 경제 분야에 막 1등인가? 탑 10 안에 들어가지고 막 엄청 화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14억 매매, 범인은 누구? 막 이런 기사 제목으로 팡 터지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거래 매매한 직후에 입주민들이 한국 부동산원이나 세무서에다가 이걸로 민원을 넣은지 모르겠는데 바로 한국 부동산원에서 정밀 소명 2차례씩이나 보내서 소명하라고 오고, 세무서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이거 신고 적절하게 된 거 맞는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되게 됐던 적도 있어요. 물론 제가 업무를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겠죠. 제가 10억씩이나 내렸으면 그 10억 내린 거에는 분명한 근거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부동산원도 그렇고 세무서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서 완전 문제없이 종결된 건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뭔가 특색이 있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관청에서 문제 삼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거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큰 만큼 그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세무사와 꼭 같이 하면서 이 플랜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늦어버려서 굉장히 한탄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고객님들은 1, 2년 뒤에 진행해야 될 거를 그냥 미리 사전에 그냥 예방하는 목적으로 단순 상담 받으러 왔다가 큰 아이디어를 얻어 가셔서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확실히 미리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장 빠른 길은 없다.
저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상속 그리고 증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일반론적으로 약간은 추상적으로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채널의 기존 영상 사례 영상들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상속 증여에 대한 절세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업무 수행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기존 영상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통해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